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에 극비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you know,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서 원유를 판매하고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이란 국적의 개인 3명과 기업 9곳으로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상 대상에는 혁명 수비대의 위장 기업이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자금 이전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의 합의안을 거부한 이란 정부는 전쟁 종식과 배상금 그리고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만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متعلق به مردم ایران که سالهاست به ناحق به خاطر فشار آمریکا در بانک‌های خارجی محبوس شده آیا اینها مطالبه زیادخواهانه است؟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도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의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14개 항의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 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남우호 공격 주체와 관련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이 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2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1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이 소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K플러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석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아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루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에 6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휴전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라보뱅크의 플로렌스 슈미트 에너지 전략가는 로이터에 불과 며칠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긴장 완화해서 다시 긴장 고조로 바뀌었고 유가도 이에 반응했다면서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에너지 수급 혼란 장기화 속에서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증시가 과거 닷컴 버블 때와 같은 급락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투자 전략 업체인 야데니 리서치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목표치를 종전 7,700에서 8,2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 등은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최근 뉴욕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에 7,999까지 기록하면서 8,000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한때 4%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코스피가 8,000에 근접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의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 1.68% 오른 7,953.41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후 장이 열린 지 불과 2분 만에 7,999.67까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8,000 턱 밑까지 다가가며 기세를 올리는 듯 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한때 4% 이상 급락한 7,400대까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7,600 후반대와 7,700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29만 원대에 근접했던 삼성전자는 3.8% 이상 하락하면서 2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187만 원대까지 하락한 SK하이닉스는 이후 다시 19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0.63% 오른 1214.90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10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2.65 오른 1,4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485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교전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월 1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9% 올랐습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8.0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 아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날 12시간 가까운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이틀째 접어들었죠?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11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이를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지급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체계의 제도화는 직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다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후 조정 절차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노위는 오늘 회의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사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파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도 채 남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에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이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의 직격탄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군사조치 압박에 맞섰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영정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여곡절이 참 길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하는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찌꺼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 So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متعلق به مردم ایران که سالهاست به ناحق به خاطر فشار آمریکا در بانک‌های خارجی محبوس شده، آیا اینها مطالبه زیاده‌خواهانه است؟ 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남성욱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1% 정도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보통 1% 정도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뭐 거의 없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래 기술이라든가 뭐 담대한 싱킹 같은 책을 보면 상대를 설득할 때 숫자를 이야기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의사가 1%라는 말을 병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가족들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1%라고 그러면 그 환자나 가족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이 이 문제를 쉽게 언론에 이제 표명한다라는 뜻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러면 영환실로 가는 거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휴전이 깨지기 직전에 있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란 전쟁을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기를 해볼 때 이 5월 10일의 이 순간은 과연 공이 어느 코트에 있었느냐? 저는 공이 워싱턴 코트에 있었다라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일 모레 에어포스 1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뭐 9년 만에 본인으로서는 세계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죠. 사실은 포인트는 무역 관세 전쟁이 포인트입니다. 이란 전쟁은 뭐 의제에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모양을 갖추면서 비행기를 타고 시진핑 주석과 멋진 회담을 하는 것이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전혀 실현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무역 문제, 관세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란 문제에서 중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뭐 그런 일이 전개되고 있어서 모양은 별로죠. 이란과의 그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지만 가장 약한 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있을 것들이 뭐 이란과의 긴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막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길을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틀간의 기간에도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던 미국의 이지스함 3척이 그 항로를 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호르무즈 해협을 그 선박을 이용한 무력 그리고 공중의 어떤 감시 장비라든가 타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아마 계속 이렇게 뚫으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란 측도 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압둘라히 그 통합사령관이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파 하메네이한테 앞으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오늘이 벌써 1차 협상이 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2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좀 잡히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향후 지금 양측이 어떻게 보면 시각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요구사항만 점점 많아지는, 특히 그 미국도 문제지만 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금 돈에 많이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돈에 좀 많이 뭐 좀 부족한 점을 느끼는지 해외에 묶여 있는 자기네들 자산을 자꾸 풀어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이게 거의 그 전후 배상금 같은 이런 패전국이 뭔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나마도 미국의 그동안의 이 입장을 보면은 이란이 핵 물질을 해외로 이관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외에 묶여 있는 자산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질 않으면서 이제 요구 사항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인데,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이란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이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부분, 네. 핵물질을 해외로 이관해야 된다. 2015년 오바마가 했던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서서 좀 내지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결국은 중재를 맡았던 파키스탄이 양쪽에 이제 좋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진 것 같고, 뭐 이란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트럼프는 말을 지금 지어내지 못하잖아요. 뭐 뒤로는 예. 이렇게 줄 것처럼 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그러느냐, 이런 게 사실 보면은 최근에 그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도 방문하고 중국도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란의 핵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어렵다면 우리 러시아로도 좀 이관하는 거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한 것도 결국 푸틴도 뭔가 그런 얘기와 관련한 어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란이 아마 그 지금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강경파하고 뭐 아라그치나 이런 좀 협상에 나서야 되는 쪽하고 입장 정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도 트럼프의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이란의 협상안이 뭐 쓰레기 문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프리덤 프로젝트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종전에는 항공기를 한 100여 대, 또 뭐 이지스함을 한 10척 정도 했다면 뭐 2배 정도의 무력을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걸프 국가들을 굉장한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작전입니다. 사실 그래서 카타르의 총리가 워싱턴을 다 방문할 정도로 프리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선영 앵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에 그만큼 인식 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조금 들여다보면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란 핵 협의를 만들 때 협상장에서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이 160페이지에 달하고요. 본문 플러스 기술적인 부속서가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죠.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마지노선인 이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440kg를 갖다가 미국에다 내준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지어서 한 얘기지 결코 테헤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고요. 일종의 본인의 뇌피셜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erception is everything.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손에 안 잡히니까 굉장히 서두르기도 하고 또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척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이제 다급한 측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마 네타냐후 총리가 해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역대 극비작전을 많이 수행했는데 아마 비상시에 들어가서 탈취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미군이 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극비 중에 극비라고 할 수 있는 핵 잠수함 위치를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미 해군 제6함대 현지 시간 11일 공개한 그 사진입니다.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영국령이죠. 지브롤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운용하는 전략 자산인 만큼 보도자료까지 내고 위치를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외신은 이 핵잠수함이 USS 알래스카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수개월 동안 심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소음이 극도로 적어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고속기동을 하다 이 적의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 자체가 극비로 취급됩니다. 전략적으로 억지력을 과시해야 할 때만 드물게 공개가 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위치 공개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종전안을 받아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오늘은 휴전이 인공호흡기를 낀 상태라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이란 관련 군사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 잠수함 사진까지 저희가 봤는데 이 위치나 모습이 극비 중에 극비입니까? 그렇죠. 전략 잠수함, 그것도 핵 잠수함의 위치를 저렇게 노출시킨다는 거 저도 정말 이례적으로 미국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스페인 인근입니다. 지브롤터가. 그러니까 이란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5,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상당히 먼 거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그 함매 잠수함에 실려 있는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사거리가 12,000km입니다. 이게 24발이나 실려 있고요. 길이가 170m, 18,000톤급의 핵잠입니다. 사실 은밀한 기동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렇게 밝혔다는 거는 지금 이미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 중에 3척을 이 인근에 지금 배치해놓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 잠수함의 위치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군사적 압박을 좀 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정권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든가 다른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식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브롤터 인근 해역에 있다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고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경고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이제 배치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미국과 비교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겠지만 네.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비교를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뭐 이쪽 아라비아해 쪽에서 작전을 하는 연안 함정 비슷하게 될 겁니다. 뭐 핵 추진도 아니고 디젤이니까 위치도 대부분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뭐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 그러니까 길이가 한 29m 정도 되고 130톤이니까 정말 자그마한 이런 그 잠수함인데 네. 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미국의 함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오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10여 척 정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많이 충돌을 하고 부닥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함정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가 외국 함정을 이렇게 공격하고 화물선, 민간 선박을 주로 타격을 하지 미 해군의 함정이라든가 미 자산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란도 이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좀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은 들고 양측 다 있습니다. 뭐 지금 공격 재개에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트럼프식 대응에 이란도 좀 뭐 밸런스를 맞춘다고 할까요? 따라한다고 할까요? 갈리바프 의장도 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카드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대응에 깜짝 놀랄 것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깜짝 놀랄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깜짝 놀랄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뭐 예. 이란은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수비적인데 가장 큰 인질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2천여 척의 함정들이죠. 예. 사실은 우리 남우호가 지금 피격을 받았는데 깜짝 놀랄 대응이라는 게 이란에서 여러 가지 드론을 갖다가 해갖고 무차별적으로 외국 선박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핵잠수함을 공개하고 또 경잠수함을 공개하지만 이게 이란 전쟁 발발 2월 28일 이전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었다면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15,000군데를 때리고 난 상태에서 지금 서로 잠수함을 큰 거 작은 걸 노출시키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전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리바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데 결국은 양측이 밀리지 않겠다는 심리전이고 말싸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새로운 뭐 호르무즈 해협 전략 발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수단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저희도 보안을 유지하면 텔레그램 쓰고 이게 네. 러시아 측이죠. 그 얘기는 지금 뭐 해저 전선을 끊는다. 또 이란 국민들 지휘부만 인터넷을 허용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뭐 거의 실업자가 넘쳐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민심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민심 안정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인터넷을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수단을 얘기할 정도인데 점점 이제 전쟁이 비군사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금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دوستان چینی ما هم اعتقاد دارن که ایران بعد از جنگ متفاوت از ایران قبل از جنگ. 풀기에 들어간 이중 담판에서 이란 전쟁의 우선순위가 다시 높아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We used to be taken advantage of for years with
our previous presidents, and now we're doing great with China. We make a lot of money with China.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네, 미국과 중국의 스트롱맨. 이번 방중 기간 동안 6번을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주석, 지금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청구서는 서로 다르겠죠? 그렇죠. 신미국 안보센터가 이번 회담이 트럼프한테는 1, 2기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정상회담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 의제 좀 이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적어도 뭐 종전 협상 이게 좀 본궤도에 오른 다음에 갔으면은 조금 마음이 홀가분했을 텐데 이란 이슈가 지금 좀 급부상을 했습니다. 기본 의제는 이제 양측의 관세 문제가 있었고요. 무역투자위원회 또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하고 보잉 여객기를 중국이 좀 많이 사달라 이런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반드시 좀 관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그 부분을 좀 트럼프가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해주는, 그래서 대만 독립 반대 기류를 좀 명문화해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이란 문제로 상당히 좀 꼬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중 간의 실무자들 거기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조율이 돼서 내일 이제 트럼프가 도착을 해서 어떤 양측 간의 회담이 본격화되면은 그 기본 의제들이 논의는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트럼프를 사실 좀 환대를 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아요. 과거에 트럼프가 9년 전에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단, 티엔단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도 역시 황제가 살던 궁궐 못지않게 황제가 이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겠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황제의 대우를 받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지난해 우리 경주 에이펙 때 사실 신라 왕관을 보고 트럼프가 좋아하던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금관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하고 뭔가 이렇게 날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단 풀면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진핑이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지 좀 시진핑도 전략을 많이 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아마 중재자로서 미국하고 이란을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다독거려서 중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란과 어쨌든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이란 압박을 조금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슈가 이란 전쟁이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중이 20%는 안 될 거로 보고요. 뉴욕타임즈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5B 대 3T의 대결이다. 5B는 뭐냐? 미국 전략입니다. 보잉 B죠. 비프, 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보드, 두 차례 위원회.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다 팔아야 될 겁니다. 3천억 달러의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벤센트 재무부 장관은 지역구가 네브라스카 쪽인데 본인이 생산되는 콩을 팔지 않으면 콩값이 떨어져서 지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가져올 정도거든요. 또 중국은 3T라고 합니다. 테리프, 관세죠. 테크놀로지 또 막아야죠. 또 타이완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T라는 거거든요. 양측이 접점을 찾으면 정말 세계 회담인데 묘하게 돈과 기술이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not support,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표현인데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원문을 설명해야지 시청자들이 조금 알려드립니다. 어포즈, 반대한다라는 단어를 써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콩 사주고 비프 사주고 또 비행기 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실리와 명분을 교차하는 이게 협상의 세계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핵심을 벤센트 장관이 서울에서 허리평 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베이징으로 가죠. 아니 왜 베이징 가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고 가지? 정상들한테 만들어서 갔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미중 회담에서는 중국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정도지 이 회담을 절대적으로 이란 문제에서 보면 본질을 저는 놓치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성과를 거둬서 연말쯤 시진핑 주석을 다시 워싱턴에 초청한다는 스케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11월 중간 선거에서 내가 대중 적자를 많이 개선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흐름을 끌고 가는데 초점을 둬야지.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 해결하려고 만났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무게를 좀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 6번이나 대화를 한다는데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란도 발등에 떨어진 불 이슈 가운데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일종의 뭐 타이완을 주고 이란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셈법을 두 정상에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양측이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또 부분적인 이런 논의들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베세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물밑 조율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거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란 이슈 자체가 지금 어쨌든 발등에 불이고 시진핑이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그치도 중국에 와가지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곧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그 스케줄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진핑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중재자 역할 이런 것들 트럼프 입장에서는 뻔히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란 원유의 90%를 수입해가지고 그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거 또 중국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중이 서로를 다치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거래가 또 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중동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안타깝게도 이제 실종 어린이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네,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주봉 근처에 있는 용현 폭포 쪽 100m 지점에서 쓰러져 있는 A군을 수색 드론이 발견했습니다.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 미터 벗어난 곳이라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확인한 결과 A군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해발 720m의 주황산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 낭떠러지 구간이 많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수색당국은 헬기 3대와 드론 6대, 인원 300여 명을 동원했는데요. 주황산의 주요 등산로와 주변 비탄질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A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 주봉으로 이어지는 2.3km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요. A군은 이 구간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주황산 국립공원을 부모와 함께 찾은 A군은 정오쯤 기암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A군 부모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119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 공급책으로 알려진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은 38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우리나라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용수 기자, SNS에서 청담 사장으로만 불렸던 인물의 신상이 공개가 됐죠? 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의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입니다. 사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 6일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최병민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50살 최병민의 신상 정보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네, 최병민이 유통한 마약류 양이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운데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수사 초기에는 박광렬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공범 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는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데 최병민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용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자,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를 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소방청장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우선 받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소방청이 이를 근거로 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이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전 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 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 또 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건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네, 재판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런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단전 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실에 남아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서로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긴 했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단전 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면 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나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혐의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내란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고 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한 전 총리와 다르게 이 전 장관은 이 소속 관청들의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게 혐의의 요지입니다. 이 한 전 총리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형량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일선 소방 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공유된 경찰과 협조하라는 수준의 지시는 평소에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지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 경찰이 오면 협조하란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일부 일선 소방서는 실제로 단전단수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다른 사건에서 1심 구형이 이뤄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이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김 씨에 대한 1, 2심 재판부는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이 여론조사 시작이 안 됐고 또 공천 대가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대 특검 기소사건 항소심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기간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인원은 없는 가운데 수사기간 안에 말끔히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임명 직후 내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를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2차 계엄 시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고 우발적 계엄이라는 내란 재판 1심 판단과 달리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다는 추가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작성된 당첩사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모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하며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수첩의 신빙성을 재차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에는 첫 압수수색으로 윤한홍 의원을 겨냥하며 관저 특혜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원희룡 장관까지 수사망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검찰의 김건희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도 실체 규명이 필요한데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됩니다. 두 차례 연장하더라도 최대 7월 말까지는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 다만 수사 개시 2달이 넘도록 신병 확보를 하거나 기소한 인원이 없다 보니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새낀 주택매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뿐 아니라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에 앞서 다주택자 매도주택에만 적용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절약이 미덕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자 돈이 안 돌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제가 정상화됐는데도 자꾸 빚을 내서 쓰자는 건 아니란 취지로 말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HMM 화물선 나무호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반대로 야당이 국익을 도외시한 채 정쟁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나무 피격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또 민주당의 엄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두고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에 불리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이슈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강선영 국방위원도 피격 직후 정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CCTV 영상과 선체 훼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공개하는 등 명확한 진상규명을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추가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도외시한 채 정쟁만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원내부 대표도 국민의힘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진상규명으로 단호한 책임 추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연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청권 후보들의 공천장을 수여하고 격려한 정 대표는 오후에는 호남으로 달려갑니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전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하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찾아 격려하기도 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지사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지도부의 현장 행보 계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는 오후에 경북으로 이동해 후보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그간 자의반, 타의반, 장 대표 자맹이 이어지자 일선 후보들이 장 대표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뒷말도 나왔는데 지지율 반등세에 자신감을 되찾은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전망인데 장 대표가 얼마나 전면에 나설지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지 등도 관심입니다. 지방선거 최고의 핫플레이스 서울시장 후보들도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청량리 왕십리와 신촌 홍대 일대를 도심으로 키우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식과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을 발표합니다. 당 차원 지원 사격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들고 부적격 후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 후보가 과거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6.3 재보궐선거 판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북구 갑 관심이 상당히 높죠.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부산 북구 갑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30%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17%입니다. 이번엔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43대 31로 나왔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40대 37로 3%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단일화 여론이 어떤지도 물어봤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뤄져야 할 것인가? 전체 응답자 중에는 44%가 찬성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더니 71%가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오늘 모셨는데요.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조사만 보면은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격차의 흐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조사가 또 한동훈 후보한테는 여론조사 수치가 잘 나오지 않던 그 전화 면접 그리고 무선 100% 조사 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전의 조사들 전화 면접이나 무선 100%에서는 조금 그 기대 이하의 수치들이 좀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예. 그러한 면이 완전히 좀 전환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캠프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북구 여론조사 보는 분들은 결과 하는 데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게 방식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전화 면접 방식인지 그게 기계로 하는 것인지 진짜 면접원이 하는 것인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결국 여론조사는 그래서 그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가 한동훈 후보가 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여론조사가 이른바 튀는 조사, 갑자기 다른 여론조사 흐름과 좀 달리 나온 조사인지는 아마 앞으로 나올 한두 개의 조사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한두 개의 조사가 더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박민식 후보보다 저렇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좀 승기를 잡고 치고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생각보다 단일화의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이 안 된다. 그렇죠. 시너지가 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아까 71%가 단일화에 찬성한다. 이거 매우 높은 수치 같지만 사실 20%나 반대하고 9%가 모름이라고 응답한 것도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누가 봐도 보수 후보가 갈라져서 나왔는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70%만이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머지 30%는 반대하거나 모른 응답했다는 거는 지금 보수 진영 후보,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 간 지금 대결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 후보를 굳이 공격하지 않고 예. 박민식 후보는 처음에 기생정치, 너무 과한 표현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도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사실 이 지역에 침 뱉고 떠났던 분 아니냐라면서 과한 공격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지층들로 하여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면은 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보수 후보 측에서는 두 후보 측의 승기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격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양자 대결의 시너지는 낮아지고 이런 것이 참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감정 상하면 단일화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혹시나 정치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지지자들이 마음이 상하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네? 그럼 난 안 찍을래? 난 투표장 안 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양 후보 사이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곤란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단일화해라. 보수 지지층에 한정해서 보니까 70%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상당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라도 단일화를 자동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사실상
피력했다고 저희는 보고요. 되려고 그러다 찍겠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사실 지난 2년 전에 부산 수영에서 한번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의 후보를 거의 반반 나눠 가지는 조사 결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될 후보인 정현욱 후보로 표가 몰리고 장해찬 후보가 9% 득표로 끝이 났던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 단일화가 굳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 단일화 형식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의한 자동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확실한 2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 진영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재판이 쉽게 말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100% 한 게 아니에요. 네. 내란죄의 형법상의 구속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탄핵 반대한 사람들은 뭔가 반민주 세력이다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상당히 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맞지도 않고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은 아직 재판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이다.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어하자라는 이 중앙정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신이 있고요. 그냥 오히려 더 장동영 노선을 가속화하고 몇몇 당권파들이 보수를 망치는 걸 계속하겠다.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걸고 이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재건될 것이 아니냐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박민식 후보는 그냥 도망갔다가 장동혁 득점이 없고 여기 나온 사람입니다. 네, 박민식을 찍게 되면은 장동혁 체제 유지하는 거에 한 표를 던진 거다. 이런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가 씌우고 있는데 이거 부산 시민들에게 먹힐 것 같습니까? 뭐 반 정도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민식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에 대한 메시지를 갑자기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오히려 삭제하고 근데 자기 유튜브인데도 누가 삭제한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었는데 과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이제 난 윤 어게인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재판이 대법원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박민식 후보가 아마 북구갑 유권자들이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만나보니까 그런 수가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발언을 보고 저는 박민식 후보는 이번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그냥 어떻게든 눌러앉히는 거나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기는 건 포기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2등. 그러니까 윤 어게인 목소리 내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표를 안전하게 확보해서 내가 2등을 한다면 그러면은 2년 뒤엔 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떨어지면 한동훈 후보는 아마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으로 돌아오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나는 윤 어게인 지지 굳건한 그 표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한동훈 안 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렇죠. 저 메시지는 좀 명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있고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보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어떻게 아직도 저런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좀 명확히 국민들이 내려줬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으로도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후보 정당혁 대표랑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 국민의힘 전체 공천 자체가 윤 어게인 여전히 내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박민식 후보가 사실은 이번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2년 후를 보기 때문에 절대 단일화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 이런 분석을 보고 어떤 전략을 짤 거를 보세요?
글쎄요, 저희는 예. 뭐 인위적인 단일화에 그렇게 매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없고요. 이제 박민식 후보가 윤어게인 노선을 확실히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노선을 따르는 분명 보수 지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확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기는 후보로의 보수 결집은 윤어게인 노선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윤어게인 노선으로 확실히 가줄수록 한동훈 후보의 색깔이 또 선명해지는데 문제는 전재수 후보 시장이나 예. 시장 후보나 아니면 그 민주당의 지지율만큼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는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도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조사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수치가 예. 하정우 후보는 보수 유권자 중에서는 한 9% 정도만을 지지를 받아갑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진보 유권자들 중에서 13% 정도의 지지를 받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 시장은 전재수를 찍지만 국회의원은 한동훈을 찍겠다는 지역 민심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받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확실한 그 대조군으로서 박민식 후보의 존재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세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전재수 상황입니다. 하정우 복식조를 그대로 뭐 표를 찍진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보시는 약간 그게 좀 그 어긋나는 그러한 표심이 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박민식 후보가 완전한 윤어게인 노선으로 걸어가 주는 것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상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식은 윤어게인이고 한동훈은 전어게인이다. 내가 북구 발전의 골든타임에 이 필요한 건 미래인 상황에서 적합한 후보다. 이 점을 어필했고요. 이 손털기 논란에는 내가 좀 현장 감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보수 두 후보와는 난 다르다. 난 미래지향 후보다. 이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어게인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어게인이라는 거는 아마 한동훈 후보의 그 정영근 후원회장 위촉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공안검사를 했던 분이고 저도 이거 후원회장 위촉은 저는 취소하는 게 좋지 않나. 당연히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부족한 점, 아마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 그리고 본인은 중도 보수를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정치인이었던 정영근 후보대장을 모심으로써 본인의 단점을 좀 보완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장점을 다 상쇄시키는 그 후원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검사였죠. 예. 그리고 윤어게인 메시지를 냈던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뭔가 저륜의 메시지, 나는 윤석열 정권과 다르다라고 했던 것을 퇴색시킬 수 있는 후원회장인데 왜 이런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는가라는 저는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보고요. 하정우 후보가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나는 그 현장 감각이 없었다. 정치 본인 표현으로 슈퍼 초짜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슈퍼 초짜다. 본인이 예. 그런 워딩을 쓰더라고요. 예. 참 그 정치의 언어는 아닌데 예. 그 표현을 쓰면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지역 현장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하정우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전재수 후보의 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아직 21일 남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손털기 논란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서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좀 공을 쏟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면 보시죠. 사상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때는 북구가 금곡부터 주례까지 다 북구였습니다. 네, 맞아요. 맞지? 네, 맞아요. 그런데 북구에서 태어난 겁니까? 안 태어난 겁니까? 태어난 거죠. 태어났지요. 싸움박질할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박질 안 하고 그 시간에 발전만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두 분도 다 웃으셨는데
하정우 후보 춤 실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춤이었나요? 예, 좀 춤이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저렇게 예. 그냥 할머니분들과 예. 어르신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게 사실 선거 운동이거든요. 예. 사실 특히나 북구갑 유권자들은 저렇게 그냥 샅샅이 훑으면서 다니는 분들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두 분이 네 번이나 붙었잖아요. 그 두 분이서 네 번이나 붙을 때 선거를 할 때마다 뭔가 중앙 이슈, 정치적으로 막 그 중앙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이슈보다는 저렇게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를 들었던 게 유효했기 때문에 예. 전재수 후보가 끝내 이 부산 북구갑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3선이나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도 아까 했던 메시지 중에 쌈박질 안 하고 얘기 들으러 다니겠다, 발전만 하겠다라고 한 게 북구갑 국민들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밀착형으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마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 저렇게 뛰고 있을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도 그래서 저런 예. 저런 허우적거리는 춤 예. 율동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애써 자꾸 허우적거리는 율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본인은 열심히 춤을 춘 게 맞는 네, 것 같긴 한데요. 또 어쨌든 뭐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고요. 뭐 말싸움보다 현장 뛰겠다. 이게 하정우 후보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현지 방송사 토론하자고 제안이 왔는데 왜 거절하냐. 현장 토론하자라는 입장이잖아요. 다른 예. 것도 아니고 부산 KBS에서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맞고 사실 이게 선거 기간에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은 이 기계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포멀한 형식이 되면서 이 후보 상호 간의 그 검증이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기자협회나 뭐 관훈클럽이나 지역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건데 이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은 글쎄 하정우 후보 정치의 생초자로서 뭔가 신선한 모습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전혀 신선하지 않은 그저 이제 승부를 피하고 숨어 다니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나 표심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신인각답게 좀 당당히 응해라. 뭐 이런 게 한동훈 후보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법정 TV 토론은 일단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면 좋죠. 근데 사실 후보를 아마 하정우 후보랑 한동훈 후보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박민식 후보도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와 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보면 토론장에서는 안 싸울까요? 아마도 거기서도 아마 격한 보수 후보들끼리의 논쟁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구갑 주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북구갑 어떻게 발전시킬 건데라는 발전적인 토론보다는 정치적 토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법정 TV 토론을 광경을 보게 되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아마도 박민식 후보의 공격이 좀 거셀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정치적 논쟁을 보면서 북구갑 주민들이 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신인인데 좀 호기롭게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정치적 토론으로 흐를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우려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란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좀 1위 후보 몸살이긴 아닙니까? 1위 후보지만 지금 사실 예. 지금 보수적 후보가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왜냐하면 늦게 왔잖아요. 북구갑에 늦게 왔기 때문에 TV 토론도 중요하지만 북구갑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상황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공방의 핵심이 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무리수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냈다고. 이게 가장 유권자들이 볼 때 냉혹한 판단이거든요. 예. 기대가 없어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반응이 왜 안 나오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정원우 후보에게 가져갔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리를 수행할 만한 본인의 자질이 되는가, 어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었다면 저는 이 판결문 자체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원우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판결문의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미 이제 불거졌던 일이긴 하고 정원우 후보가 또 사과까지 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혐의죠. 네, 그 혐의와 관련된 판결문을 이제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판결문으로까지 이렇게 남게 된 것은 그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한번 사과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특히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경찰에 대해서 지역의 경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가 억울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과를 할 일이고 변명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일이지 이걸 네거티브로 그렇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뭐 네거티브냐 아니냐 또 뭐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너무 오래전 일까지 뭐 다 꺼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과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 수차례 상당히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청장 나오실 때마다 이게 전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대 후보도 늘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다. 물론 뭐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27살 때 지금 정원호 후보가 58세이신데 31년 전에 있던 일이거든요. 30년 전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자유당, 민자당, 여당인 그 비서관과 여당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 소속의 비서관과 5.18 관련 처리와 관련된 논쟁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었고 본인이 부적절한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부적절한 일을 했다. 과거의 나를 보면서 늘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굳이 판결문을 갖고 와서 자극적으로 마치 민간인을 폭행한 다음에 물론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다.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사면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이 선거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31년 전까지 자꾸 들춰내면서 하는 거는 너무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그럼 국민의힘은 정권에 있는 분들 공천 안 줬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도 이 얘기 들으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권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출마를 많이 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 공천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선거 저는 주진우 의원 본인 부산 지역구인데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 중에서도 정권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음주운전 한 분, 뭐 관세법 위반 한 분 이런 분들 과거에 그것 때문에 후보 자격 박탈당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뉘우치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네. 민주당의 시장 후보 중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통령 찍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후보들에게 비판을 하는 지점은 뭐냐면 단순히 정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통령도 찍지 않았느냐. 음주운전 전과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젊은 시절에 자신의 뭐 그런 과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면 그냥 그대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사과를 이거는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직자가 되실 분이 공직자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 국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이미 논란이 됐을 때 또 사과를 했었고요. 아마도 TV 토론 하게 되면 오세훈 후보 또 이거 얘기 꺼내실 것 같거든요. 그 장면에서 아마 또 사과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된 사과 수차례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태도 변함이 없고요. 말씀하신 아까 그 음주운전 뭐 대통령도 하지 않았냐 저는 그 후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전과가 있는 후보가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사람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지울 수 없는 기록이고 다 공개가 된 거고요. 그걸 다루는 이제 후보들의 태도가 어떤지가 또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최대 원인은 결국 이란 핵 개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에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물질을 제거해야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이란에 직접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직거기라고 표현하며 종전 협상의 최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s. So 이란은 전쟁 보상금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주도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되레 미국이 이스라엘에 경도돼 핵 에너지 개발마저 포기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ن.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답변서를 파악했다며 양해각서 체결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가운데 일부 반출을 동의했고 나머지는 희석해 보유하거나 제3국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30일 동안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하면서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서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발등이 부리뜨러진 트럼프 행정부가 휘발유세 면제와 소고기 관세 완화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징과도 같던 보호무역 기조까지 꺾으며 전방위적인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 카드를 꺼냈습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uspend that tax for? Till it's appropriate, yeah. It's a small percentage, but it's still money.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한 전방위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새 40%나 폭등한 소고기 값을 잡기 위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저율 할당 관세 장벽을 일시적으로 허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핵심 지지층인 축산농가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행정 서명이 일단 연기된 상태입니다. 건설과 제조 원가에 직결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라는 유례 없는 시장 개입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고 규제를 풀겠다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에 역풍도 거셉니다. 야당은 중간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고 언론은 실제 소비자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냉담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역시 무분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While the intention behind these measures may be good, it is to protect people from the shock. Such untargeted actions will only prolong the pain of high prices.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위해 자신만의 경제 철학마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경제 문제 해결과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대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3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나아가 세계 도시로 꼭 만들어야 되겠죠. 비상계엄으로 논란 가슴, 정부 여당의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뭐 계엄 얘는 확실히 몰라. 계엄이란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뭐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어른이니까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이 하면은 뭐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웬만하면 그런 대로 뭐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통일교 거건이 뭐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설계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은 비가 그친 상태지만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경남 남해군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 곳곳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경남과 제주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경남 남해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비는 오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는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